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가 해주는 것들, 예를 들어 영화 감상이나 신문 기사 같은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그리고 개인과 집단이, 그리고 다수와 다수 간의 대화를 모두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과거의 1세대 인터넷인 웹 1.0이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 형태였다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서비스에 웹 2.0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용자들이 사용자들의 참여와 개방성을 이용해서 스스로 정보와 리포트를 청소하고 공유하는 프로슈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로슈머란 의미를 알고 계시겠지만 생산자를 뜻하는 말의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뜻하는 말인 컨슈머의 합성으로 과거에 소비만 하는 일반적인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직접 제품의 생산과 개발과 유통에도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함께 확장된 다양한 미디어는 상호소통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사회적 균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미디어를 즐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터뜨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며 소셜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아닌 다수의 일반인들도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힘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웹이라는 한정된 국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주의 산불이나 중국의 지진이나 우리나라의 지난 선거 참여 운동에서도 기존의 미디어들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이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의 과정은 1000명에서부터 10,000명에 이르기까지 무한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특정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링크하고 정보와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하는 사회적 기능이 미디어를 만나게 되면서 소셜미디어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현재 다양한 종류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소셜미디어에 포함되는 SNS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말인데요. 다시 풀어 말하면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넓히고 사회적 관계 구조를 내주면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전 세계에서 이미 SNS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SNS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단기간에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작년 트위터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평균 트위터에 올라온 트윗글 업로드 수가 2010년 6월에 5천만 건에서 불과 1년 사이에 1억 4천만 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또한 사용자가 5천만이 되는데 소요된 기간이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TV 같은 경우에 13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이처럼 일상 속에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체크부터 하는 SNS 서비스를 다른 누군가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SNS 서비스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쓴 사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몹이나 리비아 혁명 때에도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의견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IT 지진 때에도 SNS를 통해서 다양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화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팀버랜드에서 IT 지진 이후에 또 IT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때 이제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나무 심기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팀버랜드의 얼트펄스라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이 앱 상에서 페이스북 이용자가 여기서 5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실제로 IT에는 1그루의 나무가 심어지게 되고요. 또 여기서 25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실제로 IT에는 2그루의 나무가 심어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IT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것은 팀버랜드지만 이렇게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IT에 지진이 일어났던 IT에 숲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팀버랜드의 얼키플러스라는 앱이 페이스북에 런칭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IT에는 3,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소셜미디어와 SNS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실 패널리스트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디버프의 하나니 분들이시고요. 네, 임팩트 스퀘어의 박동천 대표님, 스토리텔링 연구소의 박태영 대표님, 한국 소셜미디어 연구소의 김주상 소장님, 지금부터 먼저 디버프의 하나님 대표님부터 간단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SNS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기부 앱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SNS를 활용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SNS 관련돼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희도 이제 기부 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한 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십니다. 근데 일부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자신이 기부한 거를 이제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부 문화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올려지는 그런 기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기업들에서 뭐 이제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기부가 된다는 이런 또 이제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많아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차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요새 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사회적 기업가가 벤츠를 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저희가 사회적이라는 말만 빼면 기업가가 벤츠를 타는 거는 누구나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기부 그리고 SNS 이런 걸 하는 거에 있어서 인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디버프가 추구하는 게 이제 소액 기부입니다. 그래서 1원도 이제 기부입니다. 네, 기부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1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집안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1원을 기부하는 건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더 소액 기부가 더 중요하고 소액 기부가 활성화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네, 그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과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부에 대한 소통, 투명성, 그리고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버크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비버크가 뭐 하는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이제 일상의 행동들을 이제 일상의 행동을 기부로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걷고 있나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하고 습관적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 대신 매일 30분이라는 시간을 걸으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걸어서 학교를 가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걸어서 장을 보러 가고, 걸어서 산책을 하면 다른 신체 활동보다 뼈를 튼튼하게 체지방은 감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두 발로 걷는 것만으로 신체와 정신에 유익함을 주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것만으로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빅워크와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쉽고 편리한 기구로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길을 나설 때 시작 버튼만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걸어서 이동한 거리 100m마다 2원씩 적립하고 실시간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부금은 두 발을 내디딜 수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동한 거리와 소모된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모든 내용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저들이 함께 걷는 워커렐의 기능과 음악을 활용한 즐겁고 올바른 걷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빅워크는 이 작은 행복이 기부로 이어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걷기를 희망합니다. 세상과 함께 걷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네, 저희는 그래서 아까 팀버랜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걷기만 하면 100m마다 1원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고요. 실제 기부금은 이제 저희 모바일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기업에서 더 많은 기부금을 내는 형태고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금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SNS를 통해서 수익기부 활성화 캠페인도 벌이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기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부하고 연결시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생각 갖게 됐는지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소설센터를 이제 2011년 6월 15일 작년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바꿀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팀을 모으고 또 많은 시도와 또 좌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뭐 잘했던 일 말고 굉장히 시도했던 일들 간단히 공유해 드리고요. 멘붕의 형태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맞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기업을 이제 저희와 제휴를 맺어서 이제 기부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드는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저희가 이제 이런 실패들을 하면서 좌절을 많이 겪으면서 겨울 잠도 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서 저희 기부를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제 소통을 했습니다. 진짜 기부가 뭐고, 소액 기부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제 생각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앱 서비스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저희가 참여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기부 참여자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형성할 것인가, 그게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결국에 SNS나 애플리케이션은 빠른 소통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부에 대한 사람들이 약간 편견이 아직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활용해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잘 활용해서 기부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저희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뭐 행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엔 사람과 사람, 수혜자와 기부 참여자, 뭐 기업도 있고, 저희 연결해주는 저희 역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로 뭉쳐져서 사람과 사람들 간의 소통을 계속 이어주는 게 SNS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비거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임팩트 스퀘어의 박동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그 SNS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에서 관심 있는 주제가 SNS 내지 소셜미디어 주제가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연구를 한다거나 뭐 어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이런 SNS가 중요해지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환경 변화가 어떻게 하면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 혹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주제들을 공부하고 컨설팅도 하고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영리 조직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아주 히피하고 재밌게 생기신 분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입니다.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고, 이분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비영리 내지 SNS와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들, 이런 것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꼭 여러분들께서도 이 베스트칸터라는 이름으로 구글에 쳐보셔가지고 컨텐츠들을 팔로우하시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린 대로 bestcounter.org 가시면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 이분 소개를 해드리면 베스트컴퍼니나 비즈니스위크에서 소셜미디어 분야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HP 재단에서 소셜미디어 자체를 연구하고 계시고 이분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책을 한 가지 내셨는데 네트워크 비영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소셜미디어랑 관련된 책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시대나 페이스북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SNS를 설명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은 비영리, 네트워크 비영리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분야에 특화된 소셜 네트워크 이야기들을 준비한 책입니다. 그걸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책 정보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서점 등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지금 SNS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SNS가 얼마나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들, 혹은 SNS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다,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책도 많고 그런 걸 전문화하시는 조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아까 출판을 하면서 제가 읽고 그 베스트카운트랑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비영리 조직의 어떤 그 펀더멘탈한 부분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펀더멘탈하다는 부분들은 비영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것들, 비영리 조직의 어떤 조직 구조적인 측면들, 이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 변화에 적응을 해야 비영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자체보다는 소셜 네트워크를 비영리 조직이 어떻게 하면 소셜 네트워크 그 자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인베드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셜 네트워크 네이티브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리 조직은 뭐냐, 비영리 조직은 뭐냐 이걸 간단하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SNS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리 조직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화폐 가치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 서로 설득을 시키고 사람을 참여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 사업을 하고 그 목적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상품을 사거나 노동 계약을 맺는 어떤 과정들이 영리 조직 내지 영리 법인들입니다. 근데 비영리 조직은 그런 게 아니는데 영리 조직만 가지고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영리 조직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을 비영리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목적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비영리 조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하나님 대표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부를 한다 이런 것 자체는 돈을 준다는 행위 이상으로 어떤 그 기부자의 목적 내지 의미를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원도 가치가 있는 거고 1,000원도 가치가 있는 거고 돈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도 그냥 노력하고 전문성을 기부하고 이런 것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왜 노력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 그런 목적들을 조직화하는 게 비영리 조직이고, 법적으로는 비영리 조직에게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돈을 더 모을 수 있게 해주고, 봉사자를 모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어떤 법적인 혜택을 제공해줘서 사람의 목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비영리 조직입니다.
근데 비영리 조직들이 여기 이제 드리프트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왜곡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참여하는 목적과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들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뭐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혹은 뭐 어떤 뭐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비영리 조직들 많이 보게 되고요. 사실상 비영리 조직을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도 굉장히 많고 그런 어떤 실제로 도덕적인 어떤 회의들이 일어나는 활동도 있지만 나쁜 짓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런 나쁜 의도 없이도 사실 비영리 조직은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비영리 조직으로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과 실제로 사람들이 그 비영리에 기부하고 그 비영리에 봉사활동하는 이유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죠. 그런 사이, 그런 어떤 왜곡 현상들을 미션 드리프트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왜곡된 방향, 왜곡된 목적으로 아까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비영리 내지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냥 상부상도 하는 거 혹은 뭐 품앗이 하는 거 이런 거 서로 관계에 의해서 관계 안에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니까 좀 도와줄래? 그래 도와줄게. 이런 과정들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조직들이 굉장히 비대화해지고 또 이렇게 경직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 비영리가 생겨난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접근하기도 쉬워졌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혹은 싸게 사용하기가 더 좋아졌다라는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발표를 여기 이 발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다 쉽게 이 그 모바일을 사용하시고 SNS, 페이스북 이용하시고 계신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SNS를 뭐 쉽게 이용하고 일어나면서부터 SNS 모바일 활용하고 뭐 지하철이나 뭐 도서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쉽게 자기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SNS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세대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처럼 비영리 조직이 다시 소셜 네트워크 혹은 사람 관계 그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처음 그 책 네트워크 비영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어떤 펀더멘탈한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은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예쁘게 창의적으로 혹은 뭐 스마트하게 재미있는 캠페인을 만들고 홍보하는 어떤 방법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조직 자체의 지배구조 혹은 조직이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어떤 프로세스 혹은 그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의 문화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의 키워드는 조직 자체의 개방과 투명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리 에이전트 개념이라는 게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특히 뭐 지금 뭐 예시를 들면 이 필란트로피스트라는 조직 자체도 필란트로피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좋은 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전략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이렇게 오거나이즈 하시는 분들도 여기 뭐 인플로이가 돼서 고용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목적 자체에 그냥 프리 에이전트로서 그냥 어떤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사회 발전과 사회 공헌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냥 어떤 대가 없이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트위터 보시고 페이스북 보시면 이런 사회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비영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의 일처럼 운동하시는 분들, 뭐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 또 어떤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비영리 사업과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비영리 조직 자체가 일단 열려야 되고, 그 열리는 거의 핵심은 비영리 조직이 하는 활동들의 정보들을 투명하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왔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개방을 해야 그런 프리 에이전트들이 쉽게 그 정보를 습득하고 먼저 나눠서 어떤 활동들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활동들, 그런 어떤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펀더멘탈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 비영리라는 개념, 그리고 이렇게 개방, 투명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인 조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그 책 내용에서도 나오는 사례인데요. 그 체리티 워터라는 비영리, 미국에 있는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턴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되는 조직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물 때문에 고통받는 어떤 그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애들이 죽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또 애들이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 수십 킬로씩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물을 잘못 먹어 죽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체리티 워터라는 조직은 모금만 합니다. 그러니까 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 지역 사회에 가서 개발을 한다거나, 학교를 짓는다거나, 우물을 직접 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고, 실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조직들은 현지에 다 파트너십으로 해결을 하고, 미국 내지 어떤 선진국에서 이 체리티 워터라는 조직은 그냥 모금 활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 활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게 트위터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이나 또 블로그나 구글맵 등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자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모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맵 같은 경우는 모금한 돈이 어떻게 아프리카 지역에 돈이 직접 쓰였는지,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일어났는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도 위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니까 또 사람들도 믿고, 내가 기부한 돈의 100%가 아프리카로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또 펀드레이징의 효과를 높이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금한 돈이 여기 위에 재단, 아름다운 재단하고 제가 숫자를 비교를 해봤는데, 저게 2010년도 1년 동안 모금한 금액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모금만, 기부금만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에 있는 제일 큰 조직이죠.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이고, 수십 명, 수백 명 정도 되는 이제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체리티 워터는 순수하게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자체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의 모금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명 정도 안 되는 조직, 10명 정도의 그 풀타임 직원과 나머지 인턴 직원들이 그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서 모금을 하는 건데, 저 정도의 금액 차이를, 순수하게 모금한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SNS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리고 SNS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 혹은 사회공헌 활동하는 그 조직의 어떤 펀더멘탈한 부분들, 전략들, 어떻게 하면 그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SNS 활용하시다 보면 꼴불견인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자랑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한풀이나 정치적인 이슈나 아주 그 논쟁적인 이슈만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활용의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SNS라는 환경에 얼마나 나 개인도 적응을 시켰느냐, 나 개인이 여기에 그 인베디드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내 어떤 생각과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을 잘 변화를 시킨 분들이 그런 어떤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영리 조직도 이런 펀더멘탈한 부분들이 반드시 변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SNS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비영리 조직이 기대하는 어떤 성과들, 활동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책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블로그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또 확인하시고 또 나중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 연구소 박다영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희망 어린 그 희망의 씨앗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쪽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오늘 이제 불러주셔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것들이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자체 스스로 계획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이쁘신 거예요. 하시는데 굉장히 좀 하시는데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데 굉장히 뭔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제가 아까 와서 올 때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실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끼리 하나하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주 진지하게 참여하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가슴이 약간 벅차올랐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바타에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나는 당신들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 이제 오늘 주제는 감성 스토리텔링으로 소통하라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막 굉장히 1위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쪽에서 기업체에서 뭐 요즘에 막 몇백만 원짜리 뭐 강사가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테마가 하도 이제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는 불러주시는 곳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술도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전공지도 가고 이렇게 이제 일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을 잘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의기소침해 있을 때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칭을 하자면 제2의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잘 웃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감탄을 이렇게 막 하고 단점보다는 칭찬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누군가가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좌절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좌절이 뚝 떨어질 때가 있는데 본인은 그 좌절 속에 갇혀있는 그게 안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제가 보면 조금만 이때만 지나면은 다시 확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절할 때 그럼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차를 한잔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저 힘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세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라도 저한테 이제 뭐든지 개방되어 있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저한테 하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준비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제 사업은 수익이잖아요. 목적이. 수익하고 기부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사회가 혼재돼서 가죠. 근데 거기에 제가 스토리텔링 전문가니까 나름 앉아서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거기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컨셉을 가져가면 어떨까. 정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정말 팀브랜드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어떤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 건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컨셉을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왜 요즘에 막 파주냐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도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확 올라요. 그 다음 제조업 하시는 분들 우리 사업하는데 뭐 막 그러는데 사실은 자금이 문제지만 자금 조금만 있으면 재기하실 분들은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기를 하세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들
정말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들에 스토리를,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모르지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관점이 확 그 시너지 효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이런 걸 이제 앉아서 있다가 멘토링을 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 측면의 이제 챕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 제목은 이거고요. 챕터는 뭐냐면 개인, 우리 개인에게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필요한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사회. 우리 사회에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제 국가나 글로벌 그 문턱을 넘어가서는 스토리가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지 그런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제가 3년 전에 책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누군가가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그 장문 메일이에요. 지금 그 당시 나이로 29살이고 지금으로 따지니까 31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할 즈음 또 이제 30살 넘어갈 즈음 뭔가 고민이 막 인생에 대해서 있을 것 같아요. 아, 저에게 제가 책을 보고 이제 고민하다가 어렵게 편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를 좀 멘토링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비전 있는 길을 찾아서 그 직업을 이렇게 전환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좀 봤죠? 설득이가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 이제 뭐 다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도 스펙 있잖아요. 남들 하기 힘든 봉사의 스펙도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대통령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왜 훌륭해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게 내심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스펙이 아주 좋은데 백화점식으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이 스펙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스펙에 스토리를 연결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이런 걸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그런 걸 해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직업을 찾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카톡을 좀 했어요. 제가 외국에 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납니다.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애프터 서비스 하시는 건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개인이 이제 그 개인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코드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프리 에이전트 시대라고 했어요. 톰 피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사회는 프리 에이전트 시대다. 저는 고용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처럼 고용주와 월급쟁이 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계약하는 것처럼 동등한 관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나 이 기업체의 목표의식이 맞고 비전이 맞아서 당신하고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동격으로 계약을 하고 동격으로 일을 하는 거죠. 맞지 않으면 그 기업을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런 이제 앞으로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되는데 그 이력서의 스펙 중심으로 이렇게 막 누구 하니까 연가시엘처럼 우르르 가서 뭘 했어요. 그리고 스펙이 막 늘어났어요. 양쪽으로 막 늘어나요. 기분이 좋아요. 점점 뭔가 허탈해요. 소비를 많이 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프리 에이전트 시대에는 나만의 스토리 컨셉, 철학을 가지고 하나씩 이력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번 스토리, 이번 이력서의 스토리, 전체적으로 자기 철학이 들어있는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미래 비전의 프리 에이전트 시대의 나만의 스토리텔링 어떤 그런 이제 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여기 이제 좀 넘어가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부분이에요. 사회 부분. 사회 부분에서 그 20세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존귀함이 없었어요. 그 마치 찰리 채플린에 보면 그 부속품으로 말려 들어간 인간의 모습이 나중에 이제 정면하게 나오는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 판단, 존중은 별 필요 없었어요. 결과 창출, 성과, 어떻게 됐냐 지시하고 뭔가 그렇게 뭐 어떤 수치적인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되면서 뭔가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성을 다시 찾는 거예요. 감성. 굉장히 감성을 찾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해도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나 왠지 싫어. 그건 왠지 싫어서 안 해. 이렇게 결정하는 건
거의 감성으로 결정하는 건 7, 80%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회에서는 진짜 이제 소통이 이제 그 어떤 테마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통,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가 연결되시죠? 연예인들 예전에는 신비의 옷을 벗고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힐링 캠프를 보니까 고소영 씨가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게 상처담을 막 이야기해요. 그 어떤 신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거기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 시대의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래도 그 관심을,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뻔한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배가 아파서 보기 싫어요. 나 지금 일도 안 되고 직업도 없고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뭐 이런데 자기는 너무 잘 나가고 있어. 아이 채널이. 근데 그 주인공이 막 실현을 당해요. 실현을 당하고 막 그런데도 막 지지 않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막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나는 내 얘기 보는 거 같아. 나도 열심히 하는 거야. 막 박수를 쳐주고 싶죠. 저도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직업이 그 주업이 학생인지 제 본업이 알바인지 그 구분을 못하게 그 연구소에서 가서 통계내고 겨울방학 때 가서 통계내고 이쪽에 박사논문하고 막 통계내고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왜 제 인생 자체에서 공부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해고당할 것 같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 컨셉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까 이제 뭐 블로그를 하신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은 이 디지털 냄새만 나면 재미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 안 먹으면 재미없는 것처럼 그런 개인의 이야기, 어떤 소소한 실패담, 어떤 만났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뭐 동영상도 괜찮고 뭐 이야기 스토리도 괜찮고 담아주시는 거예요. 소통할 때도 외국인하고 만났을 때도 뭐 이야기가 통하는 게 있겠죠? 뭐 이런 거. 지문? 여러분 이게 지문 보세요. 우리 60억 인구? 세계 60억 인구? 맞나요? 지문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삼성하고 애플하고 다투죠.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디지털은 언제나 다 밀려내 복제가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문과도 같은 나의 스토리. 아까 제가 알바가 본업인지 뭐가 본업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스토리는 저만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 이야기 탁 쳐주면 저는 막 다 얘기해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요. 소중한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저축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도 다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따끈따끈한 누구한테 복제를 하거나 이렇게 벤치마킹한 거는 이야기의 냄새가 없어요. 근데 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 끈적끈적한 진흙과 같은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스토리텔링 잘 실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제가 이게 좀 익숙하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 골든벨도 베트남에 수출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소녀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컨텐츠들이요. 공통점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품으로 막 이렇게 이제 막 부가가치를 막 창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2010년도에 보니까 그 아바타 하나로 벌어들인 분이 우리나라 삼성기업에서 종업원들이 조이고 기획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했던 그 제조했던 그것보다 매출이 380억대 280억 100억씩이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앞으로는 콘텐츠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다 콘텐츠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시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스토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이제 뭐 소통할 때 스토리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 이제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확 고개가 지도록 시너지가 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떡신앙이라고 알죠? 교회에 다니시는 분 떡신앙이라고 할 거예요. 평소에 교회를 안 가요.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가요. 떡 먹으려고. 그러다가 떡신앙이 불붙었어요.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됐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불붙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몰라요. 다 이쁘게 굉장히 보이는데 어떤 약간의 어떤 이런 길이 뭔가 스택, 이거 궁금해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고 소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떡신앙처럼 여러분이 한번 지금 발디딘 곳이요. 이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가요. 어떤 대외적이고 어떤 글로벌적인 가치가 확 튀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미국의 그 찰루키 인디언 그 인형 이야기 아시죠?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덕담을 했답니다. 뭐라고 덕담을 했냐면 얘야 사랑하는 우리 손자야 하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한 마리는 부정적인 늑대, 한 마리는 긍정의 늑대.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힘이 줬어요? 그건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힘이 세지. 여러분 어떤 스토리에 먹이를 더 많이 주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이야기에 먹이를 더 많이 주고 힘찬 모습으로 스토리텔링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오늘 여기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올라와서 지금 몇 시간도 있었거든요. 이유는 거기 가면 차가 많이 막힌다고 했어요. 길이라고 하니까 일찍 왔어요. 네,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강남터미널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 일찍 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저조차도 막 늘어지고 여러분들 똑같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모아서 졸린 것들 한번 깨고 편하게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역시 서울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진행자가 말씀을 하니까 나를 전하면 너무나 잘 따라온다고. 제가 지방에서 강의를 좀 해요. 근데 지방은요 뭐 하나 요구를 하면 쳐다보고 있어요. 절대 리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신이 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플란트로피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주로 뭐 대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뭐 기업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가지라도 얻어갈 수 있다면 저의 수임은 완료했다고 느끼고요. 지금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필란트로피스트 측에서 강연을 했어요. 짧게나마 했는데 일반적인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앞서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SN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포커싱은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21세기 시대에 소셜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SNS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의 콘텐츠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소셜 네트워크의 정의라고 하면은 저는 별도로 정의에 대해서 혁명적인 이런 이론들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2년 현재 지금 여러분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존에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 소통, 21세기의 가장 핫 키워드는 소통이라고 하죠. 네. SNS는 말 그대로 소통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SNS는 소통의 창구를 넘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여러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에 있어서 소통보다는 마케팅의 창구로도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SNS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싸이월드를 예전에 미니홈피를 사용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듯이 그냥 이용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까 전에 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수는 올해 지금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라고 하는 것들은 SNS 서비스는 가장 활발한 인터넷 활동이 뭐를 뜻했을까요? 네? 검색이 아닙니다. 자, 이걸 맞추시는 분은요, 제 저서를 선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뜻했을까요? 네. 이메일. 아닙니다. 서울 분들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 네. 아닙니다. 네. 채팅. 좀 야한 거예요, 이게. 자, 힌트. 야동. 누구시죠? 역시 연륜이. 포르노그래피를 제쳤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에 의하면 트위터에서 하루에 전송되는 양이 4억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SNS는 우리가 이런 것들만 보면서 그냥 기사적인 면들만 보면서 그걸 주시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 라디오 아까 말씀하셨죠? 몇 년이었죠? 5천만 명이 되는데 35년입니다. 자, 근데 5천만 명이 되는 데 있어서 35년이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라디오가 엄청난 세계의 한 인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자, 히틀러는 대중적인 미디어, 라디오를 통해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TV는 아까 연수는 보셨죠? 자, 13년이라고 합니다. TV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세계 1인자 누굴까요? 존 F 케네디. 네. 한 시대를 대표할 때마다 이런 미디어들의 어떤 큰 효과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는 익스플로. 인터넷이 인터넷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 자, 힌트입니다. 4년이 걸리는데요. 저희 나라 분 중에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인터넷에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신 한 분. 네,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인터넷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5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는데 걸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 하나의 도구,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이라는 거예요. 자, 이 페이스북이 전 세계 1인자를 탄생시켰죠. 누굽니까? 네? 누구요? 아니죠. 페이스북이 탄생시킨,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1인자.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창시자고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팔을 어떻게 내요? 막 이렇게. 미국에 사시는 팔을 네? 그렇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입니다. 네. 자, 이러한 SNS는 효과가 한 시대를 대변하는 것처럼 엄청난 타격성 그리고 혜택을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SNS들을 여러분들은 과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SNS의 수혜자, 혜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SNS가 왜 활성화가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미가 있었다는 거죠. 소원을 제공해줬다는 거죠. 일상적인 이야기든 아니면 엔터테이너먼트적인 그런 요소들이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미를 제공을 했고요. 자, 지금도 제가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만지고 계신 뒤에 분들이 계시죠. 네. 정보통신은 이만큼 정보통신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무역협회에 오시면서도
코엑스에 오시는 분도 전철이나 이런 것들 많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정보통신의 발달을 대단히 좋은 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자,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SNS에 왜 관심을 두고 이쪽에 대해서 인력들을 채용하려고 할까요? 기업의 가장 큰 마케팅을 위한 창구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SNS를 통해서 하는데, 자, 그럼 이런 SNS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싸이월드 누구나 한 번씩 다 해보겠죠? 네, 일촌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우리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패치, 트위터는 특징, 그죠? 미투데이에서 뭐라고 할까요? 미친. 그래서 미투데이는 사실상 여기서 대학생들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 지금 각각의 컨텐츠별로 프로그램별로 사용자의 유저층이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계시는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채널들 중에서 어떤 채널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장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블로그입니다. 소셜미디어 중에 하나인 블로그. 어떻게 따져보면요, 정말로 좀 복잡하게 간다고 하면 블로그도 하나의 SNS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SNS는 SNS를 통한 홍보나 마케팅에도 쓰였고요. 빠른 정보의 전달이라든지 사회적 소통, 그리고 개인의 역량강. 여기 보시면 개인의 역량강과 색깔이 좀 틀리죠?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SNS는 더 이상의 미니홈피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싸이월드의 선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리는 좀 꼬여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싸이월드를 이용하듯이 SNS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SNS 이제 스펙의 하나라고 불립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펙이죠. 얘는 스펙이 어떻대요? 와, 얘 스펙은 교실, 강의실 천장을 뚫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력서를 쓰던 중 한 청년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SNS가 있으면 주소와 함께 소개해달라라는 입사지원서의 문학생입니다. 그러고 사례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 B씨는 얼마 전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모집 요강에서 SNS 운영 경험자를 우대한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블로그, 안 하던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블로그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이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 박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박수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사람인 사이트 다들 아시죠? 네, 채용정보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크루트나 사람인이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죠. 왜 볼까요? 취업하기 위해서죠. 채용 공고를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시는 채용 공고는요, 온라인 마케팅, 소셜미디어 기획 운영자를 모집하고 소셜미디어 SNS에 관련된 온라인 광고자를 모집하고 소셜미디어나 SNS에 관련된 인력들을 지금 기업에서 많이들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맞는 인력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 국가기관에서도
특채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SNS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뭐였냐면요. 페이스북 친구 3,000명 이상, 트위터 팔로워 수 5,000명 이상, 블로그 1일 방문자 500명 이상 해당하시는 분 있습니다. 없으시죠? 네. 여기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조선대학교, 울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밑에 대학생들의 창업이나 취업 강의를 다녔어요. 자,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틀릴까요? 똑같습니다. 늘 싸이월드에서 해오던 것처럼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아는 가까운 주변 지인들과 소통을 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이제는 SNS는 더 이상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느냐면, 자, 이게 7월 19일 날짜의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취업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가장 1위가 인맥 구축 서비스인 SNS입니다. 자, 대기업의 인사 담당관들은 52%가 채용평가 시 SNS 영향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인재 선발에 SNS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인사 담당관들이 94%가 된다. 다음을 보게 되면 취업 이력서 대신 페이스북, 트위터 보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SNS 계정을 이제는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잡코리아에서 블로그로다가 키워드를 검색하시게 되면 블로그 관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 기회 더 있겠죠.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분들은 스펙이 꽝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거 보지 않아. 꽉 찬 블로그의 내용. 이 내용 하나로 SK라는 그룹에 정직이 돼서 입사를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앞에 있는 가솔린이라고 하는 회사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는 사례고요. 이제 이것처럼 간단한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보다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간략히 보여드린 것으로는 이제는 기업 환경에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SNS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듯이 바라볼 그러한 문화는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자기가 대기업의 어떤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제 저희들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목포대학교에 작년에 졸업을 하고 지금 메이저 회사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입사 지원서 할 때 이력서와 글로 써된 자기소개서를 나타내요. 근데 이 학생은 저희는 동영상 이력서를 같이 제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이력서를 인사 담당관에게 같이 제출합니다. 인사 담당관이 이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전자상거래학과를 졸업하게 될 상무기의 전문가를 꿈꾸는 MD 지망생 손수은입니다. 제가 MD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지 지금부터 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각종 글짓기와 영어 대회에서 입상을 해 타임 모범이 되었고
친구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으며 제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한다는 인상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게으르지 않은 학점관리로 성실함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터넷 정보 검색사와 워드, 커맨, 그리고 모스 마스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재다능한 MD가 되기 위해 유통론과 상품 계획에 관한 수업을 들으며 준비를 해왔고 워크숍을 통해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프리미어 등을 다룰 줄 아는 다재다능함도 지녔습니다. 신한 특초에서 직접 생산자와의 계약을 통해 지마켓 오픈마켓에 신한 전문력을 등록해 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익은 없었지만 상세 페이지도 직접 만들어 올려보고 유통과 판매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고 느낌으로써 좀 더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제 꿈을 네, 보잉이 됐는데요. 네, 블로그를 얘기하다 말았죠. 이 손순 학생은 블로그, 자신의 블로그에 자기가 MD가 되기 위한 꿈들을 1학년 때부터 다 모았다는 거예요. 나는 MD가 되기 위해 관련된 컨퍼런스라든지 박람회, 공모전에 나가봤고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지마켓에 물품을 등록해서 물론 수익은 없었지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올해 지금 현재 어디가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인사 담당관이 이걸 보고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관들은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바뀌었다고.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스펙이 좋아서 토익이 몇 점, 토플이 몇 점인 학생들 뽑아봤는데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우리 회사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됐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대충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이유진 학생은 항상 얘기를 하고 올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신여대에 다니고 있는 이유진 학생은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교실 편집장도 해봤고, 청소년 기자단도 해봤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기자단, 그리고 토론 동아리를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은 법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근데 이름 옆에 뭐라고 써있죠? 네, 기자 지망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기자가 꿈입니다. 어떤 기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법조계 기자. 부러지마사 있죠? 네, 거기서 나오는 그런 법조계 기자가 되고 싶어요. 이 학생은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강이 있는 시간에는, 강의가 없는 시간에 어디를 가냐면요,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배심원석에 앉아가지고 그 재판들을 자기가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사를 펴잖아요. 이렇게 작성된 기사는 이 학생의 블로그에 그대로 포스팅이 됩니다. 자, 이 학생이 2011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꿈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대학 3년 내내 4학년까지 4년 동안 이런 준비를 끊임없이 해온다라고 치면 이 학생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네?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다들 끄덕끄덕 거리시죠? 네. 가망성이 못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언론사의 오너라고 하면 이 학생은 무조건 돼요. 이러한 청년들이 돼야 된다. 지금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소셜 기부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올바른 소셜미디어를 이해를 하고 어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고등학생은 이렇게 관심 있는 고등학생 한 명이 처음이고요. 저의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는 제자가 수업이거든요. 왔어요. 한번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등학생들도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확고한 꿈이 있다는 그리고 그 꿈들을 위해서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대외 활동, 비교과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합니다. 블로그는 날짜를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충분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앞에 보시는 사진은요, 어디일까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네. 자, 이 사진에 지금 보면은 여기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죠? 꿈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이거 캘리로다가 그린 겁니다. 캘리그라피.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자호 박사님 아이디어 닥터에 있는 전일 예전에 학생이었던 지금은 직원이 됐는데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일 디자이너는 자기의 계획을 펴고 2014년부터 2017년 뉴욕 SVA 미술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2018년 타임스퀘어에 한글 프랜차이즈 1호점을 세운 후 2019년 빛나는 30살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어떻게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고 그 후에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세울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들을 설정한다. 자, 이러한 전일 디자이너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자, 지금 뉴욕에 있는 이 타임스퀘어에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캘리그라피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보다는 첩보입니다.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요, 말 그대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직업과 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람들,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친구를 맺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다 보면서 나오는 정보들은요, 첩보입니다. 첩보는 그 누구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거죠.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S를 활용하는 용도는요, 여러분들이 첩보를 얻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SNS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는 아이에게 떡을 넣어준다고 그러죠. 하지 않는 사람보다 SNS를 통해서 오너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가고 싶은 사람들,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선배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정보들을 묻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드릴 거는요. 청년들은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청년들은 실패가 아닌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